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에반젤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부제로 밀덕이라는 명칭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다 보시죠? 예. 네, 거기 보면 누가 계속 전쟁사 기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IT 잡지에 자꾸 전쟁사를 쓰느냐라는 얘기를 듣는데 예, 그게 접니다. 벌써 한 3년 넘어서 이제는 지나가다 누가 툭 쳐도 이제 전쟁사 얘기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그래서 한 3년 쓰고 나니까 글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래서 War of IT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뭐 산수 대적과 아마존, 예, 또 테르모필레 10% 할인해서 19,000원짜리 10% 할인해서 네. 믿을 수 없는 가격 13,500원에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아 재밌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책 사이즈도 작고요. 들고 다니면서 딱 좋더라고요. 정말 손에 잡는 순간 놓을 수 없었다는 바로 그 책. 예, 책 IT 사이즈가 잡지. 네? 책 사이즈 요만해요. 작아요. 일반 책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IT와 전쟁사의 가십거리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도서관에 신청도 해주시고 네, 여기까지가 PPL이었습니다. 회사 PPL보다도 제 PPL을 먼저. 이거는 블루터 단넷에서 제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꽃보다 민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검색하면 이게 먼저 나옵니다. 저기 나오는 저 헬리콥터가 UH-60 헬리콥터를 이제 딸들하고 같이.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잠수함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다 근본격으로 갈 때 저는 잠수함 타러 갔어요. 그래서 USS 펜퍼슨이라고 피어 39 옆에 보면 저 잠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입장료를 내면 들어가서 잠수함의 구조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잠수함을 보고 온 사람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2년 3월부터 계속 기고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어떤 식으로 기고를 했는지를 오늘은 제가 두 개만 뽑아서 전쟁사와 IoT와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거 기고를 하기 시작한 게 제일 처음에는 그 단넷 프레임워크를 계속 기고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겨워서 이건 너무 지겹다. 그때 안드로이드가 막 나왔어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 가장 강력했던 탱크라고 하면 역시 독일제 티거 전차였죠. 그래서 독일제 티거 전차가 한 대 나서면은 거의 미군 셔먼 전차 4대씩 깨졌어요. 그래서 교본에 보면 5대가 모이기 전에 싸우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졌죠. 예. 왜 졌냐면 그 티거 전차가 3,700대 정도 생산됐어요. 근데 미군의 셔먼 전차는 5만 대를 찍어냈어요. 역시 시저 탱크 한 대보다 저글링 대대의 위력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소련제 T-34 전차는 37,000대를 67,000대를 찍어냈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서 이렇게 미군하고 소련 애들이 돌격해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5대가 모이면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5대가 달려가요. 그냥 그쪽 탱크로 달려가서 탱크가 있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티거의 유일한 약점 중에 하나가 이 폭탄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계속 한 대씩 터뜨리는 거예요. 3대가 터지고 나면 2대가 남죠. 그때 2대가 갈라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하나를 딱 고르고 나면 얘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파고들어서 바로 등 뒤에 붙어서 이렇게 빵 쏘면 그때 좀 충격을 받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폰이 좋긴 한데 안드로이드의 대세가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한 기사를 썼는데 그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 편집장이 요거 재밌네 이대로 갑시다 라고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리도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아까 그 라인 있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시청각 자료라는 단어는 군대 이후로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게 짚지 않으셔도 네. 네.
로마 제국가 서비스로 다시 태어난 IoT라는 내용으로 로마 하면 잊지 못할 영화가 있죠. 300? 아니 300은 페르시아. 페르시아. 300은 로마. 아니 로마 페르시아가 아니라 로마 아니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세계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우는 게 300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3차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고위에 있던 테베에서 한번 이렇게 키를 잡았다가 고위에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젊은 애가 한번 난리를 치죠. 그래서 그 옆에 이집트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까지 다 잡아먹었는데 걔가 돌아오는 길에 목이 물려서 그 말라리아로 죽어요. 걔가 알렉산더 제왕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 이런 거 막 전파하고 다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가 키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잊지 못할 영화 글라디에이터. 그죠? 로마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고 싶으면 글라디에이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글라디에이터에 나오는 제일 첫 장면이죠. 게르마니아 정복전입니다. 이쪽은 지금 그 독일계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독일계한테 그 이탈리아 애들이 완전히 말렸습니다. 근데 로마군이 2.0으로 거듭나고 나서 갑자기 싸움을 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에도 게르만족들은 덩치는 좋지만 야만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건 이제 기병대죠. 그래서 뭐 기병대는 항상 전투를 할 때 앞면을 치는 게 아니라 측면을 치죠. 측면이 막 후면을 이렇게 돌아서 칩니다. 기동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왜 전쟁하기 전에 꼭 이런 거 한마디씩 하잖아요. 제군들 오늘 역사의 한복판에 와 있다. 제군들이 달리다가 혼자가 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제군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이다. 이런 허세를 걸면 같이 웃어줘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소금은 바짝 끓었을지라도 이때는 허세를 떠는 거죠. 호세를 부리는 방법은 쉽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안 됐습니다. 주인공이에요. 호세를 너무 뒤집어. 자, 그리고 싸울 때 보면 제일 먼저 화살, 추적기 이런 것들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형 화살 이만한 게 있어요. 발리스터 같은 걸 먼저 쏴서 상대방을 초박살을 내고 일단 시작하는 거죠. 궁수가 뭐예요? 궁수가 아처죠. 그래서 신호가 이제 준비가 다 됐다라고 신호를 쏘자마자 갑자기 궁수를 부르죠. 아처라고 궁수를 부르면 전쟁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제 기병대 준비하고 이제 아처를 부르고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자, 방금 활동만한 바리스타가 나타났죠. 저런 걸 맞아 죽으면 죽을 수도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영 자체가 일단은 망가지고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요즘 뭐 하는 세미나인가? 우분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보병들이 그 밑으로 진격을 하죠. 진격을 할 때는 방패를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예요. 이 방패들은 이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자기 몸에 밀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여러 겹 덧댄 다음에 그 앞에 가죽을 덧댔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쇠로 동그랗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안 써봤으면 모르겠어요. 10% 지시했잖아. 10% 지시했잖아. 나무 베어를 치고. 근데 가까이 가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 쇠로 된 부분으로 상대방을 바로 때리기도 해요. 그래서 방패 맞으면 또 굉장히 아프겠죠. 갈비뼈 나가면서. 잠깐 우리 어디서 왔지? 근데 그때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평균 키가 160대였어요. 나네. 300년대 평균 키였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저기 지금 프랑스 쪽에 있던 겔트족한테 한번 휩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한테도 한번 휩쓸려요.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와서 이탈리아 전역을 다 휩쓸고 이탈리아 남부까지 다 휩쓸고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로마가 재정비돼서 로마 2.0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사건들이 있기 전까지는 로마의 병력이 8,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상비군이.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이제 상비군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원래 로마의 기원을 찾아보면 그리스에서 시작한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돈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으냐면 한국이요. 네? 방콕. 그럼 그냥 집에 계시면 돼요. 아니면 저기 가치산 시장 가시면 돼요. 가서 로드. 아니면은 저기 저는 이스탄불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스탄불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터키? 콘스탄틴 비슷했는데 콘스탄티노플. 네, 원래 이스탄불의 이름이. 예, 원래 로마가 크게 있다가 두 개로 쪼개지죠. 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졌는데 서로마 제국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만 살아남아요. 근데 동로마 제국도 맨 끝에 그 마멘트 2세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래서 멸망할 때 그 맨 마지막 수도가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그때 왕의 이름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였고 지금의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이슬람이 점령하고 난 뒤에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뭘 볼 수 있냐면 그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그 성전이었던 성소피아 성당이 있고 그 옆에 돈으로 칠갑을 해놓은 이스탄불의 성당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성소피아 성당이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면 그러면 이슬람 문명도 볼 수 있고 로마 제국의 문명도 볼 수 있고 또 그 알렉산더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또 헬레니즘 문화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찾아보면 그리스의 흔적까지도 거기서 다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는 어차피 그리스를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싸우는 방법도 거의 그리스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리스는 어떻게 싸웠냐면 여기도 상비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다 깔고 이렇게 살다가 저기 쳐들어오면 농부들이 갑자기 주섬주섬 자기 장비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는 저렇게 긴 창을 들고 일렬로 서요. 그리고 대장이 없어요. 명분상의 대장만 있었을 뿐 그냥 대장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일렬로 쫙 서가지고 긴 창을 들고 저렇게 밀집 보병 대열로 싸워요. 저 대열의 장점은 저 긴 창으로 인해서 보병이든 기병이든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단점은 앞으로만 갈 수 있어요. 뒤로 못 가요. 그리고 한 군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심하게 무너지는, 그래서 한순간에 괴멸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저 대형을 제일 처음에 삼고 있다가 몇 번 털리고 나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 다 아세요? 미션 클레오파트라. 코미디. 저는 왠지 그 트리플 XXX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이게 아스테릭스라고 하는 영화. 네. 아스테릭스 이 사람 뭐 레이버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나오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어디냐면 켈트족이라고 프랑스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프랑스 쪽 영화라서 굉장히 그 뛰어난 민족으로 그려졌는데 실제로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막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서 마시고 있을 때 저 민족은 맥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있었어요. 네, 맥주가 훨씬 뒤에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럽 전체의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다닐 때 유일하게 바지를 입고 다녔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근데 겔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또 한 번 완전히 털리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 체계 자체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기존 상비군 8만 명에서 20만, 16만 이렇게 상비군 숫자를 갑자기 늘립니다. 늘리고 그다음에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저 백부장은 직업 군인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예비군을 소집하더라도 저 사람은 항상 군인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저 사람은 정년퇴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0먹은 백부장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정도 되면 이제 1등 상사 정도 되는 사람. 근데 백부장이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1개 분대가 8명이에요. 그래서 8명씩 한 분대가 되고 이 8명은 한 텐트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백인대라고 하는 건 분대가 10개 보이면은 백인대거든요. 이름만 봐서는 100명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80명이 백인대입니다. 그리고 분대가 60개가 모이면 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단장은 주로 귀족들이 와서 폼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실제 전투는 백인대가 이끌었고 그리고 백부장이 실제로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힘은 백부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필요 이상으로 저렇게 복근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로마 시대 때 갑옷인데 로리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간 그 가우죠. 그래서 주로 기병들이 많이 입었던 그런 갑옷입니다. 근데 이 갑옷의 이름이 로리카인데 그 로마 시대 때 갑옷들은 전부 다 로리카 시리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 로리카가 저거고요. 그다음에 네, 디폴트 로리카고, 다음에 우리가 흔히 로마군 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이거죠. 네. 제일 두 번째 거, 이게 뭐냐면 로리카 세그멘타타라고 하는 갑옷이에요. 이 갑옷 같은 경우는 칼로 치거나 화살을 맞으면 여러 장이 더 떼어져 있죠. 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뭔가 물체가 와서 때리거나 해도 요 한 장의 그 철편이 다른 철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다른 철편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을 재수 조금 튕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맞더라도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들이 있었어요. 단점은 이 철편의 사이즈가 다 틀리죠. 네. 그래서 녹이 쓸거나 아니면 망가져서 갈아 끼울 때 꼭 맞는 사이즈가 없으면 AS 안 되는구나. 굉장히 어설픈 그런 상태가 되죠. 예, 옛날로 치면은 거의 맥북에 가까운 그런 물건이에요. AS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요게 로리카 하마타라는 갑옷인데 그냥 사슬이에요, 사슬. 그래서 사슬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활동이 굉장히 편하고 가벼워서 많이 입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걸 더 많이 입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돈 많은 집 애들만 입을 수 있었던 로리카 스카마타라고 하는 건데 조그마한 철편들을 다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물고기 비늘처럼 만들었어요. 아까 그 로리카 세그멘타타처럼 화살을 맞으면 운동 에너지가 퍼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동작도 자연스러우면서 충격 완화 효과도 더 컸어요. 근데 제작 단가가 너무 비싸서 지휘관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 이제 로마 시대 때 무기를 보면 제일 먼저 여기 뒤에는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이게 헬멧입니다. 하이바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이바인데 하이바는 일부러 둥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활이나 칼을 내리치더라도 웬만하면 비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뺨을 가릴 수 있도록 뺨 가리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옛날 투구 보면 이렇게 덮었으면 마치 노이즈 캔슬링 그 헤드셋 쓴 것처럼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부터 여기가 열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요 뒤에 목 보호대가 있어요. 뒤에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내리칠 때 목을 바로 보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참 공격하기 힘든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요 창이 뭐냐면 필름이라고 불리는 창이었고요. 그것보다 더 짜증나는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베개 얘기하는데 여기 목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들고 이렇게 진군합니다. 뒤에서는 먼저 활을 쏘고 그래서 진군해서 적들이 이렇게 방패를 들고 서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걸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이게 예리해서 상대방 방패를 뚫고 지나가는. 근데 그냥 뚫는 게 아니라 이게 약하다고 했잖아요. 땅에 떨어지거나 방패를 뚫거나 할 때 이게 휘어져 버려요. 그래서 상대방의 방패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지더라도 휘어서 상대방이 죽어서 나한테 못 던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인데 주로 이걸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창을 먼저 던지고 진영이 무너지면 그때는 저걸 끄집어내서 가까이 가서 찌르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복부를 공격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싸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군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화려한 모습은 며칠 안 됐다고요. 대부분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농가주의처럼 모든 장비를 다 지고 다녔다고요. 식량을 제외하고 22kg 정도를 1인당 다 지고 다녔는데 그 짐이 뭐냐면 개인 텐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새를 지을 수 있는 장비들을 다 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를 묵어도 수경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경지 건설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딱 매뉴얼대로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가운데 사령관이 있고 그 옆에 군수작전 장교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또 작전 참모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짜여져 있었고 거기에 울타리까지도 전부 다 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곡괭이로 싸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경지를 짓고 나면 또 수경지까지 가는 길을 열심히 또 닦아야 돼요. 네. 길을 닦아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또 되돌아온 길을 또 돌아가면서 또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로마 제국은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또 길을 만드는 것도 매뉴얼이 있어요. 심지어는 점령지에 있는 그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족장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매뉴얼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닦는데 그 길의 폭이 1435mm가 돼야 돼요. 이게 매뉴얼입니다. 왜냐면 저 정도 사이즈가 돼야 디테일하죠. 저 사이즈가 돼야 뭐가 나오냐면 말 2마리가 나란히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차를 달리기 위한 최소한의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저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영국의 전기기관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차뿐만 아니라 열차 폭이 여기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계의 그 폭이 1435mm예요. 로마가 먼저 잘못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전 세계 연결하는 그 표준계가 표준 그 철도 폭이 1435mm고 그리고 또 무거운 걸 옮길 때는 철도로 옮겨야 되잖아요. 미국 나사에서 그 우주 왕복선 발사할 때 우주 왕복선이 바로 이렇게 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조립해서 이렇게 열차로 오잖아요. 그 폭이 저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만들었던 표준이 나사 우주 발사선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충분히 정비해 놓지 않으면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 수경지 건설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밥도 먹고 여차하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보면 지금 그 미군 싸우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디 가나 캠프 이름 다 붙여놓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미군 부대 이런 데도 자세히 보면은 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안에 들어가본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렇죠. 뭐 많아봐야 한 200명. 근데 장비로 치면 우리나라 사단급보다 더 뛰어난 네, 그런 무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군은 사실은 저런 무기로 싸운 게 아니라 곡괭이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로 싸웠고 끊임없이 병참이나 식량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연결되느냐? IoT로 연결됩니다. 그 작년만 하더라도 IoT 얘기할 때 이제 이런 특이한 물건들을 끄집어내서 IoT라고 어디 가나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뭐 저기 뭐 포크에는 뭐 센서가 붙어 있어서 포크질 몇 번 하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밥을 신나게 퍼먹으면 이제 뭐 그만 쳐먹어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게 IoT다. 그리고 또 이건 뭐 애가 쉬 하면은 얘가 그 습도 센서로 감지해가지고 엄마 트위터로 알려줘요. 그러면 어머 쌌네 이러고 가려준다 이런 것도 있었고 요건 저희 집에 쓰고 있는 체중계예요. 23만 5천 원에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여기 와이파이가 붙어 있고 여기 온도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의 체중, 체지방뿐만 아니라 집안에 그 에어 컨디션까지 챙겨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다른 저희 애들이나 집사람이 여기 올라가도 제 휴대폰으로 체중이 떠요. 그래서 저기는 항상 와이파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쪽에다 계속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아스마폴리스라고 하는 그 미국 스타트업이 만든 제품인데 여기 보면 이게 천식 일어날 때 쓰는 약품이죠. 기도 확장. 근데 그 위에 요걸 만든 거예요.
여기에 조그마한 배터리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GPS를 달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사용할 때마다 해당되는 위치를 기록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위치를 지도에다가 쫙 뿌려보니까 천식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위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했다 해서 1차 조치로 스쿨버스의 그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애들한테 거기 가서 놀지 않게끔 앱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신사단을 파견해 봤더니 정말로 천식 유발 물질들이 거기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환경 규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천식 관련한 비용이 확 줄어들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디바이스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디바이스 디자인은 예쁘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 얼마 안 할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명나라 제조. 청나라. 네, 명나라, 청나라. 네. 여기 누가 포크를 이렇게 두꺼운 걸. 그렇죠. 사실 이 디바이스 자체는 이제 가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포크인데 이제 약간 얼리 어댑터들을 위해서 킥스타터에서 저거 떨이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기스 기저귀를 많이 소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게 익숙해지면 하기스 외의 기저귀에다가 이걸 꽂을 수가 없죠. 그 저 홈이 있는 기저귀들만 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화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사도 사는 거고, 그래서 그 자체 디바이스에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데서 수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뭐 IoT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받아주는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다 합쳐지면 IoT 플랫폼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도 통했어요. 근데 올해가 되니까 갑자기 상황이 싹 바뀌었어요. 올해 1월달이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IoT 돈대요가 질문이었는데 올해가 되면서 갑자기 IoT 보안은 어떻게 해요? OS는 뭘 써야 돼요? 프로토콜은 뭘 써야 돼요? 갑자기 날 당황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용을 일단 좀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뭐 몇 개 더 있지만 가장 홈이 좋았던 게 이게 딸기밭에다가 센서를 단 거예요. 사실 별거 없잖아요. 딸기밭에 온도 센서 하나 달고 접근 센서 하나 달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았냐면 그 딸기 농사를 지을 때 하우스에서 짓죠. 네. 근데 딸기는 5도 밑으로 떨어지면 냉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35도를 넘어가게 되면 성장을 멈춰요. 30도라는 바운더리는 되게 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보일러가 꺼지면 금방 마이너스입니다. 영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낮에 조금만 햇살이 뜨거우면 40도, 50도씩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꼼짝없이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달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걸 달고 나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냥 마시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만 가서 잠깐씩 봐주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그 통신사 사례들 많잖아요. 통신사에서 뭐 토마토 밭에다가 뭐 센서 달고 장어 농장에다가 센서 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항상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그거죠. IoT 참 좋죠. 역시 LTE 이걸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사례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기사가 28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북도청에서 막 연락 오고, 버섯 농장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거 IoT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실사례에 맞는 것들을 잘 찾아내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 같은 경우는 딸기 하우스 한 동에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면 엄청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쿨하더라고요. 100만 원 줄게 이러는. 그래서 제가 그 양평에 있는 딸기 밭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 힘을 좀 들들이면 돈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차량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가서 이렇게 띵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거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시스템하고 연결만 하면 돼요. 이미 전자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더 신뢰가 쌓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좀 넘어가고, 그래서 2015년이 되면서
아까처럼 단순하게 세 개로 IoT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앞쪽에 디바이스 쪽도 이제 뭐 센서 허브하고 저걸 이제 센서 노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서비스는 데이터를 실제로 막 받거나 저장하는 데이터 서비스가 있고 여기서 받아진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통신할 수 있는 백엔드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최근에 동향 중에 하나가 전에는 막 전용 제품을 만들어서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도 그냥 있는 걸 그냥 갖다 써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걸 집어넣고 자기 회사 제품인 양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또 선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장나서 AS 부르면 출장비가 일단 5만 원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건 고장나면 그냥 뺏어 버리고 새로 사는 거예요. 라즈베리 파이가 52,000원. 그렇죠. 아두이노 12,000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오히려 또 선호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이 올라와 있죠. 넷두이노, 아두이노의 단넷이 올라간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C샵으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비추입니다. 별로예요. 저도 이거 하나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일단 비추고 그다음에 갈릴레오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도 X86이고 펜티엄 초기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인텔이 하는 건 뭐냐면 인텔은 이만큼 진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저전력으로 만들고 작게 만들고 싶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기술을 적용하면 펜티엄 초기 모델로 저전력으로 동작하면서 빨리 돌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펜티엄 400MHz 퍼플 CPU죠. 쿼크가 들어가 있고 400MHz로 동작이 됩니다. 일단 비추예요. 왜냐면 가격에 비해서 별로예요. 이거를 그 가격 주고 쓸 바에는 다른 거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이거 비디오 출력도 없어요. 근데 가격은 11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쓸 이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또 C샵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가격이 거의 8만 원 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춥니다. 장점은 C샵하고 비주얼 C++로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코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추천은 라즈베리 파이가 항상 보면 그 끝판왕이죠. 그렇죠? 52,000원이면 라즈베리 파이 2 살 수 있죠. 라즈베리 파이 2를 사서 저기는 또 HDMI 출력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윈도우즈 10이 여기 깔린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래서 언제 나와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 클로즈 베타예요. 근데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윈도우 10 IoT Core라는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SD 메모리에다가 플래싱 해가지고 딱 끼워서 부팅해 보면 부팅 잘 돼요. 그리고 나서 개발할 때는 PC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고 관련되어 있는 SDK를 깔면 여기 와처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딱 떠요. 그래서 걔가 얘를 계속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해 놓으면 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딩해서 배포 누르면 크로스 케이블을 타고 여기 들어가서 계속 동작이 됩니다. 윈도우 C처럼 그렇게 되는 윈도우 C처럼 윈도우 C하고 뭐 비슷하긴 하나 완전 다르게 동작합니다. 코어 자체가 달라진 거라서 저거는 PC에 들어가는 코어가 여기 들어간 거라서 동작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F5 누르면 그냥 바로 저쪽으로 옮겨져가지고 바로 실행되고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C 하던 거랑 그 별반 차이가 네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코드에 브레이크 포인트 바로 끌어서 디버깅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C샵인데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도 HDMI 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UI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C샵으로.
그래서 밑에 동작하고 위에는 UI에서는 계속 숫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쓰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IoT 할 때 이제 보안이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에서 뭐 라우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IoT를 할 때는 프로토콜을 HTTP를 안 써요. 그걸 쓰기도 하는데 HTTP 프로토콜 자체는 생각보다 오버헤드가 심한 프로토콜입니다. 항상 연결하고 인증하고 연결 끊고 연결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Q 방식으로 던져요. Q는 연결했다 끊었다가 아니라 막 날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Q 방식의 프로토콜이 주로 MQTT나 아니면 AMQP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2에 윈도우 10을 깔면 거기 AMQP 라이브러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코딩을 하시면 좀 더 잘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데이터 서비스 쪽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죠. 네,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주로 IoT용으로 추천하고 있는 건 이벤트 허브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날라오는 데이터들을 HTTP나 아니면 그 Q 방식의 데이터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100만 대까지 접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 번에 10기가씩, 초당 10기가씩 날라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얘가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그 공간을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그 파티션에서 필요한 게 요 두 가지 작업이 있어요. 파티션에 있는 내용을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파티션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여기 코끼리 있죠, 하둡. 그렇죠? 이게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걸 이제 하둡이 가서 이제 쪼개서 분석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석해서 나오면 일단 여기서 저장하고 분석해서 결과 나오는 데까지 시간 지연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고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데이터가 막 밀려 들어오는 그 스트림 자체에서 바로 쿼리를 해서 트렌드를 뽑아내는 기술이 필요해요. 예, 그때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이 스트림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그런 엔진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실시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분석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기 38선에 적외선 센서를 쫙 깔았어요. 그래서 북한군들이 많이 움직이면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을 해서 빅데이터 돌려서 15분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미 늦는 겁니다. 그 정도면 이미 초토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실시간으로 바로 얼럿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실시간 분석 꼭 필요하죠. 흔히 그 티팩 가지고 어디 가보신 분들은 미쳐요. 막힐 때는 더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 티팩은 그 20분 지연된 교통정보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센서에서 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분석해서 다시 DMB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막힐 때 들어가면 더 죽고요. 뚫릴 때 가면 더 잘 뚫립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동주행 내비게이션 사지 마시고 집에서 안 쓰는 그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하시면 회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With 3 billion people moving into the world cities in the next 3 decades, the world needs tall buildings, and tall buildings need elevators. 자, 시간 관계상 끝까지 들어도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어라서.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Azure ML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디 가나 개나 소나 머신러닝 이야기 다 하죠. 그렇죠? 머신러닝이 하나인 줄 알면 큰 착각입니다.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큰 가닥은 두 가닥이 있어요. 그걸 쉽게 설명하면 하나는 이 데이터를 계속 쌓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면서 학습하는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모델이 있어요. 데이터를 주면서
많이 틀리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학습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 밑에도 수십 가지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풀었다라고 하는 건 많은 알고리즘 중에 몇 개를 오픈소스로 푼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비즈니스에 딱 들어맞느냐 하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그 알고리즘들을 서비스에다가 다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만져볼 수 있는 툴을 또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웹상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쭉 모아서 머신러닝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알고리즘의 그 케이스를 여러 개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냐 틀리냐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로 맨 끝에 API를 뽑아내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부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기계가 학습을 하기 시작하고 예측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 애저 머신러닝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IoT 시나리오의 1.0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게 나와요. 애저 머신러닝. 그래서 아까 그 회사는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티센크루프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회사예요.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천안 못 가서 왼쪽에 큰 엘리베이터 테스트하는 타워 같은 게 있거든요. 바로 그 회사인데 그 회사는 엘리베이터에다가 센서를 막 달았어요. 그래서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머신러닝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애저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특정 조건이 되니까 특정 부품이 고장이 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특정 조건이 되면 고장나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고장률을 훨씬 더 줄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엘리베이터도 티센프루프 엘리베이터인데 고장은 잘 안 나는데 알고리즘이 거지가 엘리베이터 세대가 몰려다녀요. 다 같이. 그래서 그런 데다가 좀 머신러닝을 사용할 것인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머신러닝은 꼭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맨 끝에 가면 머신러닝을 꼭 적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 구글이 인수한 업체 중에 네스트라고 있죠. 온도 조절기 회사. 그래서 그 회사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회사의 머신러닝은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왜 구글이 그렇게 그 가격을 주고 샀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왜 온도 조절할 일을 뭐 했습니까? 깃두람이나 아니면 뭐 콘덴싱이나 그래서 나오는 하얀색 컨트롤 박스가 있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에어 컨디셔닝하고 그다음에 히터 시스템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만 딱 박으면 전체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하나 딱 받는 순간 얘가 이제 집안 전체의 홈 IoT의 가장 좋은 교두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구글이 인수한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구글이 이걸 인수 안 하고 비슷한 걸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만들고 인수한 이유는 이 회사의 그 네스트라는 회사의 특허가 135개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걸 만들었다가는 나중에 특허로 한 방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항상 그 오픈소스를 쓸 때는 조심하라고 해요. 그 신생 기업들이 갑자기 뭔가 친한 척하면서 오픈소스야 너희들을 위해서 오픈할게 하고 오픈해서 한참 쓰다 보면 사실 특허가 있어. 그러면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잘 찾아보면 이제 뭐 법률 잘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중에서 잘 알려진 거 외에 갑자기 뭔가 갑툭튀 해가지고 좋은 거야 하고 친한 척하면 잘 약관 같은 걸 잘 보고 써야 됩니다. 약관이 다 영어죠. 그리고 그거는 로이어 리더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쓰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들이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는 꼭 변호사들한테 승인 받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쓸 때는 반드시 검사받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승인받고 그러고 나가야 됩니다.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원리를 찾아보면은 몽골 제국하고 좀 닮아 있습니다. 자, 갑자기 또 몽골로 넘어왔어요. 1240년에 키예프라고
러시아 제정 러시아 시절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스크바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키예프가 제일 컸었는데 몽골인들이 쳐들어와서 한 달 만에 점령해버려요. 그걸로 러시아는 끝났죠. 그래서 러시아를 제대로 점령한 나라는 몽골밖에 없습니다. 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쳐들어갔다가 다 망가지고 나왔죠. 근데 몽골만 유일하게 점령을 했고요. 1240년 11월 한국의 기마군단이 러시아의 부도 키예프를 공격합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키예프는 저항했지만 불과 한 달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요 멘트를 따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한 달을 못 버텼어요. 그 한 달을 못 버티고 나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한 달 만에 그 러시아가 무너져요. 러시아가 무너지고 몽골군은 어디로 가느냐면 양쪽으로 나눠져서 한 패는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독일로 진군해요. 그리고 다른 한 패는 밑으로 내려가서 헝가리를 거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최초의 제국이다라고 하는 몽골 제국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그 지경도가 나와요. 키예프의 함락으로 동부 유럽은 이들에게 완전히 굴복합니다. 이제 중부 유럽이 침입자들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오면 항상 끊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냐면 그 위쪽으로 진격했던 그 부대가 폴란드에 제일 먼저 도착해요.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이 도시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나팔수가 지정된 시간이 되면 그 나팔을 붑니다. 이 도시가 어디냐면 크라코프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끝까지 불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도 한 달 만에 점령을 당했는데 이렇게 나팔을 불죠 지금도. 불닭은 이렇게 들어가요. 나팔은 항상 중간에 멈추고 맙니다. 왜 멈추냐면 그 몽골군이 쳐들어왔다고 경고 나팔을 불다가 화살에 바로 목에 바로 화살을 맞아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잊지 말자고 항상 불다가 내리고 손을 들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독일로 진군하던 애들은 프랑스하고 독일 연합군 5만을 만나서 약 3만의 병력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며칠 뒤에 또 아래쪽으로 진군했던 애들은 이제 또 헝가리 바로 앞에서 모의 전투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헝가리군 10만 대군을 만났는데 또 그 뭡니까 몽골군은 5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10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를 제가 다른 쪽 동영상을 찾았어요. 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할일이 없다는 자, 그러면은 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중학교 다 죽더라. 상태가 안 좋아서 랜선 꽂으시는 게 아마 더 나으실 거예요. 우선 상태가 전화가 들어서 왼손 꽂는 데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겼냐면 자,
어떻게 이겼냐면 그 헝가리군은 몽골군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원에서 마차로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저기 광화문에서 차벽 쌌죠. 네. 그것처럼 마차로 차벽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때 전통을 우리나라가 역시 몽골하고 기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벽을 이렇게 둥글게 쌓고 그 안에서 이제 방어를 하면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둥글게 차벽을 쌓았는데 몽골 애들이 우르르 오더니 숫자는 절반밖에 안 되면서 얘네들은 바깥에서 호위를 이렇게 완전히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안 치고 들어가고 계속 이 주위를 돌면서 안으로 화살만 날리는 거예요. 애들은 한 명씩 화살을 맞아 죽는데 그것만 죽었던 게 아니라 그 나프타랑 화약을 섞은 불덩이를 계속 안으로 이렇게 발사해서 넣는 거예요. 충격과 공포였죠. 왜냐하면 50년 전만 하더라도 평원에 야만족에 불과했던 몽골족이었는데 이제는 화약과 나프타라는 화학전까지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몽골군이 앞을 살짝 튀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정신 잃고 앞쪽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다 몰려 나오죠. 그때 양몰이 하듯이 양쪽에서 다시 기마병들이 같이 따라오고. 그래서 앞에 숲이 하나 있었는데 숲을 통과해서 딱 나왔더니 이 앞에서 몽골의 최정예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대군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대군이 죽었던 그런 전투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헝가리군이 6일 동안 쫓아와요. 그래서 이미 필요할 대로 필요했던 상황에 비해서 몽골군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1인당 말 5피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말을 갈아타면서 다녀요. 그래서 배고프면 말도 잡아먹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할 때는 하루에 160km를 이동했다고 해요. 그건 세계 2차 대전에서도 힘들었던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치면 대전까지 하루 만에 돌파를 하는 거죠. 말 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이유는 바깥쪽에 촉구명을 한 명 이렇게 붙잡아서 딱 보니까 얘가 백인이에요. 몽골 군이라고 잡았는데 그래서 신문을 해보니까 제가 영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릴 때 자기 양아빠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자기 혈종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과 그리고 자기에 대한 충성심, 우정, 정의에 이런 걸 더 높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충성만 맹세를 하면은 훨씬 더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몽골군은 가는 데마다 다 죽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점령지라고 할지라도 충성을 맹세하면 몽골족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점점 그 세가 커졌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파르타 있죠. 스파르타는 딱 스파르타의 기본 종족이 있고 이 스파르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스파르타 사람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세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 타타르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기스칸 아버지를 죽인 민족이 타타르족이에요. 근데 여기도 형제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점령한 곳에 고아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한 명씩 데려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 의형제로 계속 키우게 해요. 그래서 가는 점령지마다 형제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세가 커졌다. 그래서 이게 전부 계속해서 연결돼서 제일 앞에 좀 동네 아저씨 같은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징기스칸이고요. 그 다음에 오구데이 칸, 뭉케 칸, 쿠빌라이 칸이에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왕들이 기본 전통이 돼서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몽골이 이제 그냥 말만 타고 다니면서 중국을 어렵게 이겼어요. 그래서 중국을 이겼는데 중국을 다 몽골족으로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대우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몽골 군대에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아랍 쪽에 치러 갔을 때 바그다드 전투 때는 중국 공병대가 일부러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앞에 공성탑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공성 무기들 앞에다가 전진시키죠. 그래서 그 바람에 15일 만에 바그다드가 점령당합니다. 그러나 또 바그다드 죽을래 아니면 충성할래라고 하니까 충성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남송 지역이라고 송나라의 그 찌꺼기가 또 남쪽에 있었잖아요.
또 거기 점령을 하러 갔을 때는 이번엔 또 아랍 애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해서 아랍 쪽에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회포라고 투석기인데 옛날에는 투석기를 이렇게 앞에 말이나 사람이 이렇게 당겨서 발사를 했는데 거기 줄을 달아서 이렇게 발사하는 모델 있죠. 거기 아랍 애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약을 담아서 이렇게 날려서 성벽을 부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성도 구름 만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잘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는 걸 이제서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긍정적인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제국의 몰락 이런 기사들이 주류였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쳤나봐 이런 나오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데일리 신재석 기자인데 저 기사 쓰고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다른 회사로 옮겼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 이해가 되는 기사예요. 가장 잘 설명을 했고 예전에 IT라는 이 세상이 굉장히 좁을 때는 주요한 길목에 성을 쌓으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였냐면 PC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윈도우라는 이름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지니까 굳이 그쪽으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도 있고 IoT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MS는 계속 윈도우 성 안에 왕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벽을 허물고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게 가장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드 2015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렇게 플랫폼 전략 얘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윈도우스 10 같은 경우는 그 잘 만들어진 웹페이지를 가지고 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레거시 가지고 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나오는 그 APK 파일 있죠. 그걸 넣으면 윈도우즈 앱이 딱 돼서 나와요. 그걸 이제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APK 파일을 던지면 윈도우즈형 앱이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iOS의 그 오브젝티브 C 있죠. 그걸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어서 컴파일하면 윈도우즈형 앱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약 1년 만에 다 프로젝트들이 다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었어요. 안드로이드형 앱을 한번 싸서 하이젠용으로 바꿔주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당 얼마씩 삼성전자하고 쇼 부분은 그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MS도 이제 보통은 다른 데서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이제는 직접 하는 거죠. 1등이 아니니까 어떤 걸 써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빨리 넘어가고 단넷 또 이제 단넷 코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단넷이 기존에 보면 그 윈도우즈하고 종속성이 심했죠. 그래서 그걸 다 뜯어버리고 정말 로지컬한 부분만 뜯어서 단넷을 새로 만들었고 저 단넷 코어는 오픈소스로 다 풀렸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소스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단넷 코어 기반으로 해서 ASP 단넷을 만들면 바로 리눅스나 맥이나 윈도우즈를 바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있죠. 그래서 코드도 역시 단넷 코어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눅스나 맥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워서 단넷 코딩을 해서 도커에 태워서 리눅스에 바로 배포하거나 윈도우즈에 배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발표가 됐는데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에릭 감마라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바 쪽 했던 사람들이라면 거의 한 번쯤은 읽어봤다는 바로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원래 IBM 쪽에 있으면서 이클립스 개발에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MS에 또 누가 만났겠죠. 만나서 MS 더블 하니까 바로 넘어와서 지금 개발 디비전의 부사장 밑에 정도 돼요. 꽤 높은 직책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맥에서 이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요 위치를 보면 어디쯤이냐면 여기쯤이에요. 그러니까 ID하고 에디터 사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이 인텔리센스 다 지원되고 점 찍으면 다 나오고 그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되고요. 다음에 그 깃허브 이용해서 이제 형상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아까 도커 컨테이너 얘기했죠. 도커 컨테이너에 바로 원격으로 연결해서 원격 디버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웹서버를 띄워서 바로 디버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버깅, 형상 관리, 에디팅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슬라이드가 딱 나오는데 그때 빌드에서 제 옆에 또 외국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은 안 들리는데 그 말만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야 이제 서브라인 텍스트 어떡하냐 라는 게 첫 번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랭귀지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HTML, C#, 타입스크립트 이게 가장 요 두 가지가 가장 잘 지원되고 거의 웹쪽 언어들은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치명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랭귀지가 하나 있어요. 한국어가 안 나옵니다. 네, 아직 2바이트 랭귀지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주석을 달거나 할 때 전부 다 한국어 쓰시지 마시고 영어로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스 플리즈 기피 바이 머리 안타깝게도 아직. 근데 그 2바이트 거는 그 우리나라 말고 일본에서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될 것 같아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매출을 뺍니다. 분발해야겠네요. 거긴 좀 이상한 데예요. 그 퇴근길에 자기 애 숙제 준다고 아키하바라에 가서 파워포인트를 사가지고 퇴근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토 아니면 짱 이런 데 이해 안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 기반 랭귀지 자체가 비주얼 스튜디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면 주로 아직까지는 그 웹하고 클라우드 개발 쪽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나코라고 그 온라인상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온라인 개발 툴도 나온 게 있는데, 요거 그냥 이름이 있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디버깅하는 모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보면 전부 다 기본적인 그 웹서버에 바로 연결해서 디버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Node.js나 아니면은 타입스크립트나 C#이나 ASP는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스크립트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디버깅하는 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나 Node.js인데 요거는 이제 디버깅 어댑터를 이용하는 게 있고 하나는 웹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모노라고 해서 C샵의 모노 버전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써보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일단은 아직 프리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지원 안 되고 몇 가지 심각한 버그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얘기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험해보는 같은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분투에서도 실행이 잘 돼요. 한글이 안 나와서 그렇지 실행은 잘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저희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맥과 리눅스까지 지원하고 안드로이드하고 iOS까지 다 지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윈도우즈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 이게 사티아 나필라 회장의 첫 번째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 돈 내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좀 더 파격적인 행보는 계속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어제 새벽인가 보니까 그 구글 I/O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비교를 해봐야 재밌죠. 이게 몽골 제국의 영토였어요. 한창 때. 모든 대륙에 거의 걸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일단은 망해가는 회사에서 이미지 변신하는 데까지는 좀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IoT는 디바이스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서비스에 일단 무게를 두시고 특히 또 우분투 하시는 분들은 또 디바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술은 그대로 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서비스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가에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잘 고려해서 그 PPL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그 기반 랭귀지 자체가 C#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잘 지원하는 게 작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개발 툴을 만드는 개발 툴을 작년에 오픈 소스로 풀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로슬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앤더스 헥스버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델파이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델파이 만들어서 비주얼 베이직을 죽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빌 게이츠가 더블 해서 그쪽에 넘어와서 네, 비주얼 베이직 6.0이 나왔고요. 그리고 델파이는 3.0으로부터 3.0 이후로 기억에서 저 멀리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걸 J++ 만들어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C#을 만들어서 이제 그 MS 안에 지금 테크니컬 펠로우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툴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갖고 잘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